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순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탄소 중립의 의미와 정책 및 실천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인데요. 같이 먼저 시작 기도 같이 하시고 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시어 모든 피조물의 동반자로 삼으시고 복을 내리시어 저희 모두가 함께 자라게 하셨나이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모든 피조물의 집이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집임을 깨달아 이 집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대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구체적 노력을 기꺼이 받아들여 참된 생태적 회개를 이루게 하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여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맡아주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찬 스테파노 교수님이시고요.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이시고 에이펙 기후센터 이사장님이시기도 하면서 한국기후환경원 원장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김승현 신부님이 강의 준비를 한 보름밖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유학 때부터 강의를 준비하셨던 분 같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전희찬 교수님도 이 이력을 보니까 오늘 강의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이 이력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희찬 스테파노 교수님 두 번째 강의 맡아주실 건데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한 5분도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인기가 없어서 많이 안 오셨나 보나 했더니 많이 오셨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전희찬 스테파노입니다. 와서 얘기 들으니까 앞에 신부님도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저 다음에 신부님도 우리 교구에서 소문나게 강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좀 걱정되네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린 분은 바오로 성인이신데 바오로 성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던 또 그러려고 하다가 어느 회심을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는 발전소 설계하는 회사에 저도 모르고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발전소 설계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러분 또 집에도 이런 발전소 중에서도 보일러 제가 과장까지 담당을 했었는데 보일러가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단일 시설로 아마 전체 온실가스의 한 60% 정도가 보일러에서 나올 것 같아요. 발전소도 결국 보일러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우리가 가정까지. 근데 제가 지금은 탄소 중립, 기후변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성인은 아니지만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의 준비를 해온 것은 아닌데 오늘 제가 여기 서기까지는 아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가 지금은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천주교 신자여서가 아니고
우리 교황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다재한연 원장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90년대 초반에 하늘땅 물벗 같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사무실도 문을 닫게 되고 그야말로 강하게 표현은 풍지박산이 났는데 교황님이 2015년에 지난주 강의를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찬미받을 소설을 반포하시면서 환경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천주교의 아주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면으로 우리 전 지구가 지금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그래도 희망을 주고 계신 분이 우리 교황님이십니다.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한 시간 파리 협정이 채택되는데도 찬미받을 소서가 2015년 6월에 반포됐고 파리 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날 채택이 됐는데 거기에도 우리 교황님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면으로 훌륭한 교황님 모시게 됐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 우선 표지에도 교황님을 모셨습니다. 예, 뭐 방금 소개했고요. 제가 오늘은 기후변화와 지구의 위기, 또 국제사회가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탄소 중립과 신앙인의 역할은 어떤 연계가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여기 분과위원장님 저한테 보내주신 카톡에 보니까 링크에 마두동 성당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회 단위로 가장 적극적이고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 그 활동을 카톨릭 기후 행동을 하는 그런 성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지금 그런 일은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오늘 평일날 이렇게 또 많은 신자분이 오실 정도로 적극적인 이런 성당에 와서 제가 강의하게 돼서 사실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뭐 북극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얼른 넘어가겠고요. 이 타임즈가 2011년 4월 28일 날 타임즈 표지 사진인데 사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설치 미술가가 세계 지도에다가 5만 개의 성냥개표를 꽂아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처음 붙기 시작하는 장면이고 동영상도 있는데요. 전 지구가 불타는 모습이죠. 이 사진이어서 이 표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때부터 더 많은 산불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유럽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근처의 산불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어져서 매년 서울 면적이 서울이 1억 6천만 평입니다. 서울 면적의 50배가 될 정도의 산불이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호주에는 코알라와 캥거루가 있습니다만 2020년에 산불이 나서 6개월간 지속되었죠. 제가 이제 화면으로 캡처해 갖고 와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동영상 올리는 걸 제가 약간 꺼리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냥 공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런 산불만 한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인 한자로는 삼협댐, 중국말로는 산샤댐이 거의 만수위가 돼서 결국은 터지기 전에 이제 그 수문을 열어서 그 하류에 있는 26개 성이 큰 피해를 받고 지난해는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한 2달 정도가 우기였는데 우기가 4달 동안 진행이 됐고 여기 사망자가 1,033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700명 정도가 실제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 캐나다의 사고 때문에 12월에 있었던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로스 앤 데미지 펀드라고 하는 손실과 피해 펀드라고 하는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됐죠. 지난해 총회. 우리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누가 죽고 큰 물난리가 나고 이래야 그 다음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만
지난해 파키스탄의 큰 비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런 취약한 곳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합의를 만든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신문에 이런 큰 피해를 성서에 나올 정도의 홍수다 그랬는데 성서에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기지가 남극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남극의 기지가 두 곳이 있는데 이 장보고 기지에서 우리 극지연구소 직원이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얼른 돌아가면 좋은데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 지구적인 이제 온난화가 계속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나라가 특히 더 많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열섬 현상이라고 해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단시간 내에 도시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열섬 현상이 추가돼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현재 지구온난화 현상이 더 심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금 1.1도씨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 곳은 1.2도 정도 올랐고 일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지역에서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땅의 0.6%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의 5분의 1이 모여 살고 있고요.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12%밖에 되지 않지만 일산을 포함해서 전체 2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수도권에 모여 삽니다.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많은 차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에너지는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고 장소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어릴 때 그 화로를 펴놓은 방 안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이런 좁은 곳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적인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런 폭염이 왔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제 생각에 94년에 굉장히 심한 더위가 있었습니다. 폭염이 있었고, 저희 때 늦둥이를 93년에 나갔고, 94년에 선풍기를 구하다 못 구해서 업소에서 쓰는 그것도 이렇게 전시해 놨던 선풍기를 샀고, 몇 년 전까지 계속 한 20년 이상 썼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고 나서는 2018년이 가장 더웠습니다. 그걸 능가하는 더위였죠. 그 이후에는 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서울이 40도다, 일산이 39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실제는 3, 4도 정도를 더해야 됩니다. 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온도는,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은 강북 삼성병원 뒤에 있는 서울 관측소의 백엽상에 있는 온도계의 온도입니다. 그늘지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곳은 그렇지 않죠. 그늘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도로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도 또는 4, 5도 정도를 더 더해야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39도가 아니라 43, 4도 정도의, 41도가 아니라 44, 5도 정도의 그런 폭염을 우리가 겪고 있고, 이 기준을 아직 이 최고 온도를 초과하지 못했지만 매년 그 근접하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산불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불도 대단합니다. 지난해 1월에서 3월에만 300회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고 올해도 벌써 한 200회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초에는 울진에서 3월 4일 날 시작해서 3월 13일까지 9일간 산불이 계속되면서 축구장 2만 6천 개 면적의 이런 좋은 나무들을 태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고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그 산불 나지 않은 곳에 같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울진은 원래 나무가 좋아서 궁궐재로 쓰던 곳이죠. 그 나머지 사진들은 그 피해를 실제 본 그런 산의 나무들이고요. 가서 보면 참혹합니다. 사진은 그래도 볼만한데 숯을 거꾸로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불만 하더라도 지난해
다른 해보다 온도가 1도 이상 높았고 강수량은 15%에 불과했고 산불이 났을 때는 초속 26m의 강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평균 풍속은 2m입니다. 초속. 그러니까 얼마나 센 강풍이 불었나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불을 끄지 못하고 9일간 불이 계속됐습니다. 아까 산사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물난리가 반복되고 있죠. 2011년 7월에는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 우면산이 산사태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덮쳐서 17명의 아까운 인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생사가 갈리는 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그 지하실에 있는 물을 푸다가 며느리 보고 뭘 좀 가져오너라 했는데 그 사이에 산사태가 덮쳐서 그 당시 신세계 부인이었던 분은 돌아가시고 며느리는 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작년 8월 8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지 몇 달 안 되셨는데 곤욕을 치르셨죠. 8월 8일 날 비가 많이 오는구나 하고 갔는데 그날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 1년에 1300mm 약간 넘는 비가 내리는데 이날은 하루 동안 3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가장 많이 오는 1시간 동안 1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린 게 아니라 쏟아 부었죠. 그래서 아래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번화가인 그 강남역에 버스며 고급 승용차들이 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 두 개는 2004년에 투모로우라고 하는 개봉된 영화고 투모로우라고 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거기서 기후변화로 거대한 해일이 뉴욕시를 덮치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넘어서 뉴욕시를 덮치는 모습이고 실제 시민들이 피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들은 지난해 9월에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방을 훑어 지나갔을 때 그 해운대 마린시티에 지금 파도가 들이치는 모습, 또 아래는 그걸 보고 순찰차가 후진하는 모습인데 2004년에 영화 주제였는데 2022년에는 우리 앞에 실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까 그 8월 8일 날 그 사진들이고요. 교황님께서 아까 찬미받으소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아까 기도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도 다르고 피해받는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정의 또 기후 부정의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그 지하철방에 살던 모녀와 몸이 불편한 이모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이 막 급작에 들이차면서 문이 열리지도 않아서 나타날 수 없었고, 오른쪽 아래 사진은 태풍 흰남노 왔을 때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엄마는 아들 살리려고 가라고 하고 아들은 엄마 고맙습니다 인사했는데 엄마는 살고 아들은 세상을 떴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 어머니들 와 계시지만 참 있을 수 없는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 산불들이 오면서 참 안타까운 죽음, 억울한 죽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마가 저 어릴 때는 6월 한 20일경 시작해서 7월 20일까지 한 달간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늘 하늘은 흐린 모습이었고요. 근데 요즘 장마는 이게 장마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에는 2달간 계속됐고 2021년에는 장마가 7월 달에 시작이 됐고 그 바람에 또 비가 안 오면서 지난해 또 그 울진 산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 예전처럼 순조롭지 않고 통계에 나온 그런 것들이 거의 맞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59년, 60년 제가 이때는 한강에서 얼음을 잘라 팔아서 동빙고, 서빙고에 저장했고 마포에 있는 광흥창역에서 이제 지방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제 기억에도 아마 70년대 말, 80년 초반까지는 한강의 웬만한 지천은 그냥 막아놓으면 스케이트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0년, 2020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실제 통계상으로도 2016년, 19년, 20년은 한강은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물론 얼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얼음이 얼었다, 얼지 않았다를 구별하는 그곳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얼지 않은 한강과 같은 요거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그건 제가 금년에 찍은 거예요. 올해 굉장히 한파가 밀려왔었죠. 영하 뭐 20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21일 날 저렇게 파랗고 저희 집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맑은 한강이 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변하고 잠실 수중보 위에는 얼었습니다. 약간 고인물이어서. 예, 금년 1월이 저렇게 한파가 오기 전에 또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은 남산을 산책하는 시민이 우산을 쓰고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산책하는 모습이고, 예, 같은 때 또 그 내변산 국립공원에서 누룩뱀이 나왔습니다. 집에 다시 못 찾아가면 죽는 거죠.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꿀벌들이 지금 뭐 엄청난 숫자로 뭐 수십억 마리가 죽고 있는데 꿀벌들도 요즘 날씨 때문에 헷갈립니다. 따뜻해진 줄 알고 이제 꽃이 핀 줄 알고 나왔는데 곧 날이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 곳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죄 없는 동물들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얘기할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도 기후변화를 정치적인 음모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현상이 100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이건 국립기상과학원과 기상청이 함께 발행한 그 보고서에 있는 자료이고요. 약 100년 전엔 여름이 98일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10년의 여름은 127일입니다. 그러면 여름의 길이가 29일 늘어났죠. 한 달 늘어나서 엄청나게 늘어난 건데 100년 동안 서서히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아무도 큰 변화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표현하기를 이렇게 어느 수조에다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물을 가열하면 개구리가 죽으면서도 그 막 물 뜨거워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기도 했는데 뭐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걸 뭐 표시한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름은 굉장히 늘어나고 겨울은 거의 20여일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그림으로 새로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10년 단위의 기온의 변화입니다. 분명하게 지난 약 100년간 적어도 2도 가까운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수량은 좀 들쑥날쑥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강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의 경우는 우리나라 어디가 늘어나면 지구의 어디선가 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기구를 기억하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UN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UNFCCC 이렇게 약자로 쓰고 다자간 협약이자 정부 국제기구이고요. 이 UNFCCC를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가 IPCC입니다. 번역하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렇게 번역합니다마는 실제 결정은 정부 대표단들이 하지만 그것이 되기까지 내용은 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IPCC라고 하는 기구의 의장은 이회성 박사님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친동생이신데 저보다도 좀 연배가 있으시고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이 UNFCCC는 재작년 8월에 제6차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예, 이 6차 평가 보고서는 모두 750명의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였고요. 여기에는 이제 가운데 우리 한국 학자들도 5분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검토에 제시된 의견이 약 8만 개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일일이 다 검토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반영하면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저는 공대생이었는데 자연대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데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과학자들은 웬만해서는 정말 참값이 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워킹그룹 1은 주로 과학자들이 거기에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맨 위에 보는 것처럼 이 기후변화가 한 10년 동안 나타났다가 없어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 정도로 표현했고요. 두 번째 줄에 보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이 휴먼 인플루언스가 그냥 식별할 만하다. 그런 것 같다. 분명하다. 이 정도로 했지만 3차, 4차, 5차로 내려오면서 3분의 2의 확률로 90%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이 확실하다고 평가했고 드디어 AR6가 6차 평가 보고서입니다만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특히 대기나 해양이나 육지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이 확실하다, 명백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거의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0년 동안에 걸친 결론이고 이 워킹그룹 1만 하더라도 낼 때마다 750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지만 이런 워킹그룹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표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 있는 지구 평균 온실가스 관측소의 데이터입니다. 실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는 줄여서 탄소라고 얘기하는 그런 온실가스는 곳곳에서 배출이 됩니다. 지금 당장도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님들이 호흡하실 때마다 3% 정도의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재면은 재는 데마다 농도가 달라지고 재는 시간마다 달라지고 장소마다 달라지고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재서 전 지구의 CO2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관측하고 탐지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톱날처럼 된 것은 CO2라고 하는 그런 기체가 바로 이 산립, 나무에 의해서 흡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CO2 농도는 증가하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쭉 증가하다가 나무들의 식물들의 활동이 탄소 동화 작용이 왕성해지면 감소하기 시작해서 9월 말 10월 달까지는 감소합니다. 그랬다가 이런 나무들의 흡수 그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톱니바퀴처럼 저런 모양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래로 볼록해서 지구의 CO2 농도는 분명하고 계속적이고 약간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제가 지금 저기 넣은 사각형은 아까 말씀드린 평가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평가 보고서가 나온 해를 거기다가 맞춰 놓은 겁니다. 우리 인류는 1992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UN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했지만 그 30년 동안 뭐 수백 회 이상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해야 된다고 외쳤지만 종합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성적표이고 현재까지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저보고 성적을 매기라고 하면 한 C 정도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는 신용을 했는데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차 평가 보고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해수 바닷물의 온도는 지난 11,000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해수면 바닷물의 상승 속도는 지난 3,000년 이후 가장 빠르다 이렇게 표현했고 아까 북극곰을 보셨습니다. 북극곰들이 사는 곳은
뭐 어떤 곳은 육지 위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시아이스, 해빙이라고 하는데 해빙이 2050년이 되면 여러 시나리오에서 다 9월 달이면 다 사라질 거다. 물론 겨울이 되면 또 조금 나타나겠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구 대기의 CO2 농도는 지금 제일 높은데 어느 때부터 제일 높은가 하면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0만 년 전 이후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가 발표한 것이고요. 200만 년 전은 어느 때냐 하면 우리 인류는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맘모스라고 하는 매머드가 전 지구를 무리지어 다닐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CO2 농도가 가장 높고 그동안은 보시는 것처럼 들쑥날쑥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지구의 CO2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평가 보고서는 우리가 지구 온도 올라가는 것을 1.5도씨에서 막을 수 있으면 5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폭염의 빈도가 8.6배 정도 잦아질 거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그렇게 막지 못하고 2도씨에서 막게 되면은 거의 14배 정도 5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폭염의 빈도가 더 잦아질 거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하자면 기후변화에 미치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인류의 영향은 분명하다. 또 가속화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 보고서가 이야기하기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2100년에는 지구온도가 5.7도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노력 지금까지 보면은 실패란 말을 이 보고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평가하기는 지금까지 인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의 그 노력은 굉장히 급박하게 하지만 안 된다고 이 평가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섬 현상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아주 빠른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 그 압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시가 급격히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 30%에 머물던 불투수 면적, 서울시 불투수 면적은 지금 강남역 같은 곳은 90%가 넘습니다. 내린 비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죠. 제가 보면 일산은 그래도 조금 공원들이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좀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불투수 면적, 아파트나 건물 때문에 빗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또한 열섬 현상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입니다. 제가 2012년에 마드리드에 있었던 COP는 우리가 기후변화 총회 또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총회인데요. 거기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우리는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 채택하고 97년에 교토정서라는 걸 채택했는데 이때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하면 됐었고 2015년에 파리 협정 채택하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감축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파리 협정이 가장 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가가 저 협약에 가입한 195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 됐다는 것이어서 과거에는 남의 나라 일로 생각했던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 발등에 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 개최됐던 영국 글라스고의 기후변화 총회 역시 COP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고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저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카본 뉴트럴이어서 번역을 탄소 중립으로 했는데 적절하게 사실 의역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물을 줄여야 되면 물이 H2O인 건 다 아실 거예요. 물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수소를 줄입시다. 물의 성분이 H2O라 수소와 산소거든요. 물을 줄이자고 하면서 수소를 줄입시다. 산소를 줄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CO2를 사실 줄여야 되는데 탄소를 줄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소 없는 전남 뭐 이렇게 표현하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소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몸도 수분을 빼면 60%가 탄소예요. 나무는 수분을 빼면 50%가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탄소는 다 이산화탄소다. 탄소 중립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중립이고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92%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온실가스 중립이고 중립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배출된 것과 흡수된 것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것마저 나무나 또는 우리가 CCS라고 하는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근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은. 그러나 탄소 중립을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2030년에 우리가 40% 줄이기로 했는데 줄일 수 있어요? 물어보면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CO2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한 나라가 최근에 보니까 그 배출량이 88%나 되었습니다. 전 세계 현재 배출량의 28%는 중국에서, 그 절반인 14%는 미국에서, 그리고 EU 국가가 한 8%, 27개 국가 합비, 인도가 7% 이렇게 배출됩니다. 한 12%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만 이제 탄소 중립에 아직 선언을 안 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는 탄소 중립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카본 액션 트래커라고 하는 국제 이런 기후 변화 NGO죠, 일종의 이런 비영리 기구가 평가한 것에 따르면 파리 협정의 목표가 1.5도씨인데 이미 1.2도씨까지 올랐고, 언제 기준으로 1.2도씨 올랐는가 하면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2도씨 올랐다는 것이고요. 산업화 이전 시대는 1850년에서 1900년까지가 그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지금부터 1.2도씩 오른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얼마의 여유가 있는가? 0.3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저는 0.3도는 도저히 현재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온도계 옆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각국의 정책, 현재 각국의 그런 실천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건대 2.7도가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재처럼 되면은 지구 온난화를 인류가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카본 액션 트래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변화 총회는 이집트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UAE. 참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산유국에서 이런 것이 열리게 되면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 곳이 의장국이 되고, 파리 협정일 때는 불란서가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정을 우리가 채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산유국들이 의장이 되면 사실 좋은 또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그런 어떤 결정이 나올 수가 없죠. 어쨌거나 지난해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샤멜 셰이크라고 하는 소리 지르네요. 기후변화 막아야 된다고, 지구온난화 막아야 된다고, 또 이런 주로 이 남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죠. 또 원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식민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무기를 이제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또한 탄소를 없애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런 시위를 했고, 제가 마두동 성당 보니까 카톨릭 기후행동에 제일 열심한 성당이 마두동 성당이라고 그 기사에 난 걸 봤습니다만 아마 여기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튠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어린 소녀가 시작한 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1년 뒤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위가 벌어졌고요. 우리 학생들은 그 튠베리처럼 결석 시위를 했어요. 금요일 날. 튠베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요. 튠베리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책자가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쓴 책인데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튠베리의 친동생도 베아타도 거의 유사한데 약간의 정신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약간의 어떤 집착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들이 어쨌거나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눈싸움을 할 정도로 그 튠베리의 경우는 굉장히 큰 역할을 또 기후변화 이런 운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9월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기후정의 행진이 있었고요. 여러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는 막 쓰러져 죽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고, 여러 기후학당 혼쭐내자든가 특히 기후 문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들도 여기 많이 참가했는데 요즘 속도로 보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29일 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하는 사진이고 당시 대통령이셨던 문 대통령은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본인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실제 본인이 간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정도의 전문성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범을 했고요. 출범할 때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옆에 섰습니다. 또 그러고 한 몇 달 준비를 해서 10월 18일 날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제가 2050 탄소 중립 그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사진인데 저 다음에 당시 한정희 환경부 장관이 2030년 우리나라의 목표를 발표했는데 저는 이제 망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발표를 저는 5분 동안 대통령 앞에서 하라니까 좀 쫄아갖고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적어놓은 거 읽다시피 했는데 정치인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걸 하는데도 훨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 배우는 자리였지만 내용은 우리나라가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하겠다. 아까 탄소 중립이 제가 좀 어려운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에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나 좀 약칭하면 온실가스 배출 제로, 좀 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아니어도 탄소 배출 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하면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벌써 어떤 운동에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예, 그래서 당시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총회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당시 2030년 목표가 26.3%였는데 그 2040%까지 하겠다고 발표하셨고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 또 청년 기후 서밋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근데 실제 됐어요. 그래서 옛날엔 제가 1990년에 미국에 갔더니 올림픽 끝나고 2년 뒤인데 한국도 모르고 서울도 미국 조금만 시골로 가면 아는 미국이나 독일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 기후 서밋을 대통령께서 제안하셨는데 그것이 실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든 기후변화 총회에는 이름을 조금 바꿔서 청소년 기후 포럼을 개최토록 이렇게 유엔에서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각 분야별로 줄이는 그 목표를 정해놨고요. 전환은 전력과 열 생산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2030년까지 이제 이건 벌써 죄송합니다. 2050년 가운데가 2030년 목표고 제일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2050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2030년에 44%를 줄여야 돼요. 전기 생산하는데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2050년이 되면 A안, B안 두 개가 있는데 A안의 경우는 전기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0이 됐죠. 물론 B안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만 일부 남겨놓고 다 없애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일산도 여기 있는 발전소는 천연가스 발전소입니다. 석탄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만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수송은 2030년에 이제 7천만 톤에서 6,100만 톤으로 줄어야 되는데 2050년이 되면 A안의 경우는 97%의 내연기관 차가 사라집니다. 이제 휘발유차, 경유차는 없어지는 거예요. 97%의 차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뀌고 뭐 두 개 중에서 아무래도 전기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 목표를 정했고 이 목표는 아마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또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바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크게 보면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 축이 되는 부분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력 생산 부분에서 왜냐하면 발전원이 화석연료의 60%를 의존하고 그 60%의 대부분은 보일러에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이고 초구에 모두에 그래서 줄이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올는지 저도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및 열 생산에서 현재도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되고 또 가장 많이 줄여야 됩니다. 다만 이 전력 생산하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발전소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실제 5%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전기고요.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 또 그렇게 생산한 과정에서 나는 온실가스는 다 다른 공장이나 산업체나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 뭐 돌 던질 이유는 사실 없다는 이야기죠. 요즘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수소는 우주의 70%가 수소입니다. 흔하죠. 지구에도 굉장히 많아요. 어디 많은가? 물속에 들어있습니다. 물의 11%가 수소예요. 문제죠. 그 수소에 물에 불 붙이면 불이 붙나요? 지구상에 우리가 수소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연성 수소는 거의 없어요. 0.02%인가 있어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소를 물분해해야 돼요. 수소를 수전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물을 수전해를 통해서 분해해서. 그러면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전기를 만약에 이런 전기로 쓴다 그러면 온실가스 더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야 되겠다. 그런 수소만이 아주 좋은 수소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아무 수소나 좋은 것이 아니고 그린 수소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어려워요. 지금 수소를 만드는 여러 방법들이 있고 일부는 가장 많은 것은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수소인데 지금 이미도 상용화되어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윤 정부에서는 그래도 뭐 대통령께서 그거 기후변화가 아니라고 안 했고 안 하겠다고 안 해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고 최근에는 한 두세 개의 나라 정도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았는데 또 다른 나라 원조에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금 공적 원조만 해도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40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상으로 주는 원조만 4조 5천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것을 우리가 주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일부러 다른 나라의 이런 재생에너지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지난 9월 기후변화 총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가운데 이제 키는 좀 작고 배는 좀 나온 사람이 저고 그 옆에 녹색 옷 입은 사람은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장입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이 개선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변화가 있고 정책 방향도 실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약간 뼈가 있어 보여요. 앞에는 무질서한 전환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여간 질서 있는 전환 이렇게 있고 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탄소 중립 위원회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 12대 이런 전략 세웠는데 제가 전략은 뭐 지난 탄중위의 그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또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모든 사회 구성원, 시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실가스 한번 배출되면 1000년씩 대기 중에 또 어떤 것은 5만 년씩 대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여도 그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계획을 좀 짜놨고 지금 이행 계획을 한참 마무리 작업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법치국가에서 법입니다. 2021년 8월 24일 날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점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탄소중립을 법에다 명시한 14번째 나라가 우리나라가 14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법에다 명시했고 직전까지는 정부 훈령이었는데 일산시뿐 아니라 각 구도 탄소중립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정의 여기에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기후대응 기금도 문 대통령이 약속한 큰 약속인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2조 4천억이 조성이 돼서 여의도에 저 기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의 경우는 그 기금 또는 예산 사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가장 최적의 방안을 이용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였고 실제 그 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도 예를 들면 이 성당을 지을 때 보통의 경우는 성당 짓는 과정에서의 전기 사용량, 기름 사용량 정도만 온실가스 그 배출로 계산합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대로 하면 이 성당에 들어간 시멘트, 철근 등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미국, 캐나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9배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배출량만 계산할 건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실제 이 재료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량을 계산할 건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탄소중립 신앙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지금 저 까만 선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인데 지금 녹색 점선처럼 감축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갭이 있다는 거죠. 실제 배출량과 감축해야 되는 양 사이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번 했는데요. 1998년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은 어떤 해인가요? 우리나라가 IMF로 엄청 고통받을 때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 예금 이율이 25%까지 됐어요. 은행에 돈이 없어서. 또 여기 여러 우리 저 연배 있으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돌 때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선물로 받은 금부치 깊숙이 났다 그때 다 기부하거나 다 내놨잖아요. 갖고 있으면 더 비싼 값에 팔릴 걸 알면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년 만에 저희가 탈출했는데 그때 2018년 전에는 유일하게 한번 감축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쏙 들어간 그 해고 계속 늘어나다가 또 줄었어요. 언제 줄었는가? 2019년에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서
미세먼지 국가 기후환경회의가 발족을 했고 저도 그 저감위원장을 했습니다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하셨죠. 사실은 석탄발전소가 온실가스 주범이지 미세먼지 주범은 아닌 듯한데 하여간 석탄발전소가 소위 찍혀서 28기가 봄에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엄청 줄은 거예요. 미세먼지보다도. 그래서 2019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온실가스가 줄었고 2020년에 또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어요. 자의적으로 정책적으로 줄인 적은 한 번도 없고 IMF 때문에 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실가스가 줄었고요. 2021년 재작년과 2022년은 다시 온실가스가 늘어났습니다. 뭐 줄어들 소지가 없잖아요. 미세먼지도 저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심각해질 거라고 뭐 불길한 전망이지만 전 전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또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죠. 사실 우리도 한 게 없고 중국도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든 미세먼지든 줄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은 우리나라가 10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에 100만 톤 차이, 0.2% 차이로 11위였는데 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10위였던 캐나다는 한 20년간인가요? 거의 30년간 18%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증가량이 140%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10위가 됐고 여기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열대림 파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어서 저 특별한 경우 두 나라를 빼면 우리나라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왜 어려운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 가져왔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TV에서 많이 보셨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모습이고요. 지금 사실 독일이 굉장히 선진국이고 EU를 이끌고 있는 나라들이고 기후변화도 독일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에 벌써 45%예요. 우리나라는 6%인데. 그런데 역시 이 집단의 관계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900만 명의 독일에 있는 독일인 중 600만 명이 이 홀로코스트로 사망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종이 다르다고. 예, 보시기에 오른쪽 위의 사진은 그 가스실에서 죽은 돌아가신 사람들의 신발이에요. 이 왼쪽 위에 있는 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분인데 이 실제 가스실의 그 아우슈비츠 중간 책임자였습니다. 아마 중령 대령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패망하니까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인 모사드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늘 뭐 남녀간의 문제가 문제인데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살짝 알려줬는데 그게 드러나갔고 1년간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당시 독일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철학자가 1년간 이 재판 과정을 참관하면서 아돌프 아이히만 인 주슬럼 예루살렘 아이히만은 책을 쓰면서 부제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부제에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제목보다도 부제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분은 악이라는 것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악이 뭐 엄청 무섭고 막 흉악한 그런 사람들만 악인이 아니고 정말 착하고 예쁘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 척하면서 거기서 악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 받으러 가는 순간까지도 본인이 잘못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본인은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충실하게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이지. 교수형 받으면서 무릎이 꺾이는 것조차 싫다고 그걸 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달라고까지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했는가? 사실 우리가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라는 것 때문인데 온실효과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구도 온실효과가 없으면 영하 19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 지구 연간 평균은 영상 15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갭이 30 몇 도인가 33, 4도 이렇게 나죠.
사실 온실가스가 없으면 지구가 지금처럼 살기 좋은 그런 행성일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 온실가스가 거의 없는 화성은 영하 50도,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은 목성은 영상 420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온실 효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온실 효과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런 과도한 온실 효과는 어디서 나오는가? 예를 들면 일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일산도 얘기한 적이 없고, 서울은 제가 조사를 했더니 서울의 온실가스의 69%가 건물에서 나와요. 가정, 상업, 공공. 20%는 수송, 자동차, 트럭 포함해서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건물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타고 다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또 일산에서 서울 출근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아돌프 아이히만이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만큼 온실가스 줄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이 내쉴 때보다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지금 아무도 쓰러지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온실가스 자체는 착하고 안정하고 안전하고 아주 좋은 기체예요. 한마디로. 정말 미세먼지처럼 미세먼지 혈관에 들어간다, 뇌에 쌓인다,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 전에 어느 부부가 돌아가셨던데 페인트 칠할 때 냄새 많이 나죠?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대책을 수립했겠죠. 그 온실가스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인데 굉장히 좋은 기체예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줄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줄이기 어려워요. 그 밖에 여러 이유로. 제가 시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걸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이유, 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리러 온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우리 반기문 총장도 만나셨고, 아까 말씀드린 이혜성 박사님도 만나셔서 이 생태계 학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기후변화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질서에 관해서도 창조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파괴한다면 자연이 우리를 파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셔서는 신은 늘 용서하고 사람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교황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지 또는 누가 얘기했던 걸 인용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 총장님 그 얘기 듣고 오셔서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찬미받으소서는 지난주에 김승현 신부님이 많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미받으소서가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의 집인데 그냥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라는 거죠. 시멘트 건물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공동의 집에 많은 여러 지금 부작용들, 여러 지금 피해들이, 오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교황님의 말씀은 생산 소비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여러 곳에서 하셨고, 특히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셨는데, 저건 이미도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원칙입니다. 예, 찬미받으소서는 제가 많이 지나가겠는데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과하다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감수해야 된다 하는 말씀,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교황님의 말씀이죠. 결의에 찬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기후 임계점,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 솔매 14초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결국 환경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석 연료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인류가 발견한 커다란 선물입니다. 화석 연료처럼 좋은 연료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제한 없이
그냥 어떤 당장의 편의만을 위해서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재생에너지로 확대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예, 기후위기는 화석연료의 이제 과남용인데,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된 건 산업혁명 때문이거든요. 1750년에 1차 산업혁명, 1850년 2차 산업혁명인데 그 산업혁명 때문에 오늘날 현대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전혀 없고, 이제 우리가 그 부작용, 반작용을 알게 됐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동국장도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우리 교우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아까 결과적으로 전 지구 30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성공하지 못할 만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만의 이익, 자기 나라만의 수출 증대를 원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줄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편하게, 누구나 다 쉽게 살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일반인과 다른 것은 그래도 공동선을 바라보고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의 우선 시작은 공동선 추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도 사실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몇 분간 인식이 바뀌면 그것이 이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카톨릭 기후행동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본당을 중심으로 한, 또 우리 박기호 신부님, 박노해 시인의 친형이신 박기호 신부님은 충북 단양군 보팔면 산위의 마을 가서 운영하고 계신데 무소유 공동체예요. 재산을 다 내놓고 6시에 미사 시작해서 8시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런 신앙과 관련된 내용, 또 찬양과 관련된 내용, 또 노동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좀 아쉽게 저는 하루 갔었는데 좀 커지지는 좀 않는 것 같아 좀 아쉬웠는데요. 예. 또 하늘 땅 물붓은 교구 차원의 운동이 되겠고, 각 또 교회마다, 본당마다 이런 기후 행동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어떤 이름이든지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태환경교육 오늘처럼 본당 중심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앙 공동체 가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단됐는데 산유의 마을은 체험형 그 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 황창현 신부님, 우리 가톨릭의 제 1타 강사시죠. 황창현 신부님이 운영하는 성필리프 생태마을은 피정이 내년도고 금년 10월쯤 발표하면 바로 완판, 황 신부님 말로 완판됩니다. 인기 있잖아요. 어떤 신부님은 그걸 약간 폄하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필요하고 많은 신자들이 또 좋아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늘 땅 물벗은 어떤 교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는 각 본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생태 공동체 운동이고, 카톨릭 기후 행동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참여받아서 운동으로 바꿨다고 들었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산위의 마을 갔을 때 여러 사진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1박만 하고 왔고요. 여기 성필리포 마을의 사진들이고, 예, 황창현 신부님은 진짜 저도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2시간 동안 제가 말을 계속 듣다가 왔는데 재밌기도 하고 내용도 있고 좀 자랑도 있으시지만 들을만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황 신부님은 석사과정을 환경공학에서 석사과정을 환경공학 석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쓴 글은 틀린 얘기는 없어요. 깊은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과연 우리 신부님들 중에 몇 분이 그런 환경공학 공부를 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생태환경운동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한 짝이고 가운데가 또 오른쪽이 한 짝이에요. 앞뒷면인데, 제가 다니는 성당의 사무실 앞에는 늘 전주에 교우들이 놓고 간 그런 물건하고 주보도 있고 많은 게 놓여 있는데, 거기 엽서가 이렇게 두껍게 놓여 있는데
우리 신부님 참 좋으신 분인데 환경 문제는 좀 관심이 없으셨는지 제가 어느 날 지켜보니까 한 명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는 본당 신부님, 보좌 신부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놓은 거예요. 신자들의 관심 가지려면 신부님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신부님들이 움직이시려면 교구장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교구장님들은 움직이시려면 교황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요 고리는 제가 보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과거보다. 교황님은 굉장히 저 앞에 가 계신데 우리 지역교회, 뭐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역교회들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뭐 마두동 성당처럼 우리 본당 신부님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신 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요. 뭐 기후환경 교육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고 해야 됩니다. 뭐 제로에너지 성당도 필요한데 마두동은 뭐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지은 지가. 뭐 새롭게 할 경우에는 옥상이라든가 벽면 태양광 같은 거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 건물 실제 주교님들 제가 모시고 노원구에 있는 제로에너지 건물 갔을 때입니다. 4년간 운영을 했더니 실제 다른 곳보다 난방비가 75%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그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갔을 때 모습입니다. 자전거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고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 육교인데 육교가 사람들뿐 아니라 자전거를 위한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둥그런 것은 자전거 보관소였습니다. 자전거가 한 2,000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슬기로운 제가 감방생활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열심히 본 게 슬기로운 감방생활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두 개 열심히 봤는데요. 슬기로운 녹색과정 굉장히 필요한데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많고 아마 카톨릭 기후행동이 여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냉난방과 이동수단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지나가고요. 탄소 중립도 아마 우리 교회가 탄소 중립 단위교회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당이 이미 또 그런 형태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교구 차원에서는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왔고 분과위원장님도 계신데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이 온실가스 줄이려면 어디에서 조명이야 냉난방이야 아니면 신부님들 수녀님 타고 다니시는 뭐 승용차야 어디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되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선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실천운동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무료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거의 오지 않으십니다. 서울교구에서도 한 몇 번 했는데 240 몇 개 성당에서 한 10곳도 채 안 되는 곳에서 오셔서 약간 실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기 만들어서 어디에서 월별로 어떤 온실가스 배출되는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카톨릭 평화신문 별로 안 보시죠? 그래서 많이 보시라고 제가 시사진단 5주에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할 때도 우리 교황님 말씀 제가 인용하면서 모든 이런 공공재로서 기후변화 교황님이 인식하고 계시고 우리 윤석열 새 정부 탄소기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 썼고요. 산불 아까 제가 7주년 교황님 참여번 7주년 그 시점에 이걸 글 쓰게 됐는데 마침 그 전주에 아까 울진 산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썼고요. 시대의 표준 그 마테오복음 여러 복음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늘의 날씨를 보고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냐 이런 글 많이 나오죠. 기후변화에 관한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고요. 노아의 후손도 노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려주셨죠. 그런 얘기.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신화에 글 쓰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후변화 총회에 갔을 때 이건 뭘 쓰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나이 반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서 40일인가 머무르던 곳이 시나이 산 밑에 시나이 반도였습니다. 금송아지 생각이 났어요. 사실 현대 문명 우리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그런 걸 썼고요.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까 박기호 신부님 친동생이고 과거엔 과격한 노동운동가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정말
지구 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시인입니다. 예, 이 박노해 시인의 어떤 글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생각 없이 남 하는 대로, 또 자체 면접은 나 하나쯤이야 주는 것, 세상에 다 그러니까는 이런 만연한 편의주의가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바로 우리 신앙인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교회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므로, 또 우리가 늘 내가 먼저 운동 한동안 했었잖아요. 내가 먼저 운동을 하면 우리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소 중립은 정말 말씀드리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더구나 그 대상이 나쁜 물질이 아니어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1시간보다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제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김승현 신부님하고 오늘 전 교수님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슬라이드가 100장이 넘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100장이 넘었는데 이게 찬미바소서 행동이 실천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알아야 할 내용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강의 들으면서 좀 들었고요.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꼭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 손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당은 탄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걸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저는 저희 본당도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그럼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주임 신부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2주 강의 마쳤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다음 주에 오시면 유경천 주교님이 작년에 내신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생태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 한 권씩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빠짐없이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임 신부님 말씀 듣고 강복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20분 가까이 이렇게 저희 아주 차분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저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강연해 주신 우리 전희찬 스테파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미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